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3천만원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합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유 후에 이제 철거를 하냐 아니면은 즉시 철거를 하냐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좀 틀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이 150만원 나왔고요. 부산물 판매 수입이 50만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취득원가에서 그냥 빼주면 되고요. 이거는 해당 부대 비용으로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3,200만원. 즉, 4번, 아니다. 3,100만원. 죄송합니다. 3,100만원입니다. 더해주고 빼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끝? 아니죠. 설명할게요. 네. 즉시 철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보유 철거가 아니에요. 왜냐? 기존 건물에 철거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즉시 철거에 대한 문제예요. 즉시 철거는 어떻게 하냐? 회의관리 2급에서는 제가 기본서로 넣어놨긴 한데 문제를 안 넣은다고 돼 있다고 해가지고 보실 분들만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즉시 철거인 경우에는요, 건물이 있어요. 토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토지가 있잖아요. 이 건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이것만 남는 거죠. 토지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일괄 구입했는 거를 어떻게 개처리하면 돼요? 일괄 구입인데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구입을 했어요. 근데 건물이 없어요. 뭐만 남아요? 토지만 남죠. 토지만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다 토지 금액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토지만 남기 때문에 토지 금액에 전액 포함시켜주면 돼요. 얼마? 3천만원. 이렇게.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가 이거는 여러분들 머리 싸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왜냐면은 보유한 후에 철거라고 하면은 토지 금액 얼마, 건물 금액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즉시 철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만 남아요? 토지만 남는 거예요. 건물은 없어졌으니까. 토지만 남으니까 3천만원을 토지 금액에다가 다 때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고민하다가 도저히 문제가 안 풀려서 시간을 3분 이상 소비를 했다. 그러면은 반성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문제 의도는 즉시 철거라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부대 비용 포함시켜줍니다. 철거 비용 더해주고요. 잡수익 딱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토지의 취득원가 얼마? 3,10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다시.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2번입니다. 내용연수의 5년의 건물을 정해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결과 2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만원입니다. 잔존가치가 만원이라고 할 때 건물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거 역으로 계산하면 돼요. 역으로 해가지고 전방향을 했을 때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만큼 빼줘. 빼니까 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역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예형연수 빠졌구나. 이렇게. 역방향 어떻게 하면 돼요? 만원에 나누기 5년을 곱하기 5년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플러스. 잔존가치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만원. 이렇게. 그러면은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나올 거예요. 자, 해볼까요? 자, 얼마? 만원 곱하기 5년. 나누기가 반대로 곱하기예요. 5년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반대에 뭐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6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취득원가 6만원에 잔존가치 만원 빼고 5년만큼 나눴더니 만원씩 상각이 되더라. 정액법으로. 그래서 이때 취득원가는 얼마? 6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회계 처리입니다.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는 유형자산 회계 처리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한번 봅시다.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상각을 하지 않고 매년 말 회수 가능액을 측정하여 손상 차손으로 인식한다.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난 아니라고 보는데. 왜요? 왜죠? 여러분들이 감가상각이 무제한이 있는 거라 하더라도 이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은 감가상각을 무조건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법령에 대한 정보가 없다 하면은 최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20년 초과가 안 되죠. 그래서 회수 가능액 추가해가 손상자손 인식해가 해야 된다? 상각 내용 연수도 없는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업회계 기준서에서는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2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 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 뜻은 뭐냐? 신뢰하고 측정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안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3번 무형자산과 기타 자산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 총 취득 원가를 각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무형자산과 기타 자산의 취득 원가로 인식한다. 그렇죠.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정가치 비율로 해가지고 이제 무형자산하고 기타 자산하고 이렇게 이제 분리해가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뭐 그거마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합리적인 또 상각 방법 또 이제 비율 방법을 또 찾으면 되는 거고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교환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그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한다. 지분증권과 교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현물취득이죠. 현물취득을 했는데 그래서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그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자본금, 뭐 주식발행 초과금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현물취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채권의 공정가치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채권입니다. 자, 1번 잔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는 채권의 명목 금액, 그러니까 뭐 장부 금액으로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공정 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더라도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 이게 만약에 유의적이냐, 이제 유의적이지 않냐라는 이제 부분인데 별 차이가 있냐, 이제 차이가 없냐라는 그런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게 맞는데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은 그냥 면목 금액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적정한 이자율은 유효이자율법이다. 당연하죠.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이니까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당해 거래에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동종시장 이자율을 기초로 적정하게 한정된 이자율 금액을 적용한다. 모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동종시장 이자율 그냥 하면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 4번. 장기 선급금, 선수금,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공정가치 평가 대상이 아니다. 비화폐성이라서 또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공정가치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 공정가치 평가 한 거 본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유동부채라고 하면은 1년 이내 상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산입니다. 자, 1번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 2번. 미착 상품의 경우 아직 운송 중에 있기 때문에 입고 이전 시점에서는 매입 채무로 인식할 수 없다.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운송 중인 경우에는요. 매입 채무 인식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나 뭐 도착지 인도 조건의 재고 포함 여부지 이제 배로 운송 중에 있는 부분에 결제 부분의 매입 채무는 인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2번에 대한 부분이고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유동성 장기 부채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유동 부채 중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될 금액을 의미한다.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4번. 장기 차입금 중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될 예정의 부분은 기말결산 시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죠? 뭐예요? 유동성 장기부채. 3번과 4번은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틀린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3일이 2021년 1월 1일 사채 발행 시점에 인식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발행 시점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게 뭐 표를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계산하면 얼마냐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발행 금액 내용이 없네. 아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산하면 발행 어떻게 된 거지? 없는데요 진짜로. 액면금액 100만원에 액면이자로 하면은요 얼마냐면 8만원이 돼요. 저 죄송한데 진짜로 없는데요. 발행일자는 202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만원. 씨, 미쳐버리겠네. 여러분들 이거 현각에서 내가 직접 해야 돼. 이거 작년에 이 문제 나왔어요. 씨. 이거 현각에서 내가 찾아야 돼요. 현각에서 찾는 방법은 일단은 첫 번째는 현각에서를 외워야 되는데 3년에 이제 해당하는 10%에 해당하는 현가계수하고 연금 현가계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3년 10%의 현가계수는요 0.7513입니다. 연금 현가계수는요 2.48689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으면 좋죠. 이거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사채 액면금액과 유효이자 이제 차익 금액을 찾아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100만원에 곱하기 0.7513을 하면은 751310이고 8%에 대한 부분 8만원에 곱하기 2.48689 해주면은 198951이 돼요. 플러스 75만 1310원. 그래서 얼마냐면 950260원이 됩니다. 그래서 발행 시점 금액 얼마냐면 950260원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10%만큼 유효이자법 계산하면은 95026이 돼요. 이게 이제 이자 비용 금액이고 요거는 이제 지급할 금액이 되고 현금 금액이 되고 이러한 차익은 얼마냐면은 15026이 돼요. 이게 이제 유효이자법에 의해서 차이인 거고
이건 12월 말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발행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에 대해서 빼기 950-2600만큼 하면은 할인 발행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49740입니다. 근데 이게 단수 차이가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똑띠 안 떨어져요. 왜냐면 내가 계산하는 방법이 0.7513이라고 0.7513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유사한 금액을 찾으면 돼요. 4차 할인 발행 차금 49,740원. 유사한 금액 얼마? 26번에다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가계수는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 현가계수를 내가 이제 쌀집 계산기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100만원에서 나누기, 그러니까 원금이잖아요. 나누기 1 플러스 10%에 대한 세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10%가 0.1이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냐면 1.1의 세제곱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가 계수에 의해서 나오는 0.7513일의 그 금액이 나오는 거, 금액이 나와요. 금액이 나와요.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나누기 1.1 가로에서 1.1 이렇게. 그러면은 90만 9,090원이 1년치에 해당하는 10%의 그 현가계수고요. 2년치를 했을 때 826446, 3년치 했을 때는 751314,8이 돼요. 그러니까 0.7513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51314원이 돼요. 이렇게. 751314원 이렇게. 그러니까 0.7513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가계수고, 연금현가는요. 연금현가는 이게 좀 복잡해요. 연가계수는 이제 8만원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왔던 금액이 2.48689인데 이거를 하는 방법이 대학교 1학년 때 책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만큼 계산을 할 때 1 플러스 0.1이었잖아요. 이게 1.1이었잖아요. 그래서 1.1을 했을 때 이 현가계수가 90만 9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걸 소수점 바꾸면은 0.1을 바꿀게요. 0.9090이 돼요. 0.9090. 그 다음에 2년 차를 했을 때 0.82644. 0.8264.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했을 때 0.7513 이렇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이에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면 되는데 제가 가르쳐 주는 거는 저 이거 현가계수 이거 원래 외우고 다니거든요. 표를 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 최선의 방법이고, 그래서 이거를 3개를 더해주면은 2.4868, 2.4867인데 2.4868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 이렇게 3개를 해주면은 이게 영가계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 돌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표를 보고 이제 10%의 3년에 현가계수 0.75131이고 10년에 3년에 연금 현가계수가 2.48689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방법을 쓸 거면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2번 방법을 쓰려면은 그냥 외우시던가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2번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본래는 100만원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본래는 1 나누기 1.1을 해줘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 제 친구한테 배웠습니다. 전교 이제 대구대학교 수석 졸업한 애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쌀집 계산기 하니까 되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현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0.09
이렇게 적어놔야 돼. 0.90909 그 다음에 잠시만. 이렇게 0.90909 0.82644 0.75131 이렇게 다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0.90 909 0.82641이었나? 0.75131 더해주면 2.4868 이렇게 연금 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별걸 다 배웁니다, 지금. 27번 넘어갈게요. 회의관리 1급 문제 27번입니다. 다음 중 이론적인 측면에서 사채 발행으로 기업이 본받아야 받아야 하는 대가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26번 문제 후유증이 지금 좀 남아있어서 그래요. 봅시다. 자, 이론적인 측면이에요. 그 사채 발행으로 기업이 받아야 하는 대가예요. 1번. 받아야 하는 대가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보통예금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1번에 사채 액면 금액을 받아야 대가예요. 이거는 뭐 그냥 액면이죠. 그냥 부채성 계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한 의무가 있는 부분이라 1번은 아니에요. 2번. 사채 액면 금액과 사채 존속 기간 동안 지급해야 될 이자의 총 금액. 이게 바로 이제 기업이 받아야 할 대가는 거죠. 액면 금액과 사채 존속 기간 동안 받을 이자 금액.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상한 의무가 있잖아요. 똑같이. 상한 의무 했을 때 이제 액면 금액하고요. 플러스 이자 비용 금액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이 받아야 될 대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3번. 사채의 상한일에 지급하게 되는 원금과 사채의 존속 기간 동안 지급하게 되는 이자의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 금액. 이거는 대가가 아니에요, 사실. 원금과 이자를 발행한 할인 현재 가치 금액. 이거는 그냥 시간의 현재 가치로 따져서 계산한 것 뿐이지 기업이 받아야 될 대가는 아니에요. 4번. 사채의 존속 기간 동안 지급해야 될 이자의 총 금액. 원금 안 줘요? 원금 지급해주고 이자도 지급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4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중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충당부채입니다. 자, 1번입니다.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오염원, 배출 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 복구원가를 추정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뭐 주유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주유소는 근데 폐업한 주유소도 많잖아요. 근데 주유소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밑에 저장 탱크가 있어요. 저장 탱크가 있는데 그 주유소 폐업을 할 때 그 저장 탱크 그 사이에 있는 토지가 다 오염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폐업을 할 때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원상복구를 하는 금액이 최소는 몇 억이고 최대가 몇십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구를 해야 될 금액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 대비를 해서 이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데 말이 충당부채지 사실상 거의 설정 같은 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공장에 공해 여과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공해 여과장치 설치비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공해 여과장치하고요. 이건 이제 법률에 제정을 한 거잖아요. 충당부채는요. 내가 언젠가 내가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법률에 정해서 이거를 해서 뭐 충당부 설정하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공해 여과장치를 그러니까 설치를 함으로써에 대한 그런 행정 처분을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지급을 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당부채의 본질의 의미는 내가 이거를 미리 적립을 함으로써 돈을 주는 거지 법률에 따라서 공해 여과장치를 설치해가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의미가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아닌 거고. 그 다음 3번. 재고자산 확정 구매 계약을 함으로써 손실을 부담하게 될 경우 현재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서 확정 구매 계약을 했는데 그거에 따른 뭐 클레임 등에 들어온 거죠. 클레임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출할 것을 대비를 하는 부분이 충당부채지, 2번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3번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구조조정에 관한 의제 의무로서 보고기간 말 이전에 부서 폐쇄 계획에 관하여 의사소통과 이행에 착수한 경우 그 부서의 폐쇄 원가 등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서가 이제 없어져야 될 부서다라고 하면은 부서에 대해서 이제 그 지출했을 때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막대한 비용을 이렇게 이제 방지를 하고자 언젠간 내가 줘야 될 금액을 미리 설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충당부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 옳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제품 구입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제조상의 결함이나 다른 명백한 결함이 이제 대한 하자에 대한 제품 보증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만약 2021년도에 판매된 100개의 제품에 대한 결함 발생 확률과 예상 수리비가 아래와 같다면은 보고기간 말에 인식해야 되는 제품 보증 충당부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제품 보증 충당부채는 100개의 제품에 대한 결함 발생 확률과 예상 수리비가 있대요. 그래서 결함이 없다 하면은 당연히 예상 수리비는 얼마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경미한 결함의 20%에 대한 0.1억 원, 즉 10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결함에 대해서는 5천만 원만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미에 해당하는 부분의 20%를 20개만큼 설정을 하는 거고, 중요한 결함의 5%는 5개 정도 해당이 되는 금액인 거죠. 5개로 하면 얼마예요? 2.5억. 그럼 거기에 20개 하면 얼마예요? 2억인 거예요. 그래서 29번에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2개 더하면 4.5억이 되는 거예요. 20%가 아니고요. 이거를 개수로 봐야 돼요. 개수로.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0번입니다. 2022년도 초에 설립된 주식회사 3일에 2022년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50만원입니다. 자, 2022년도 초에 설립된 주식회사 3일에 2022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50만원이다. 세무조정 결과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20만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이연법인세 부채. 당 회계연도 법인세율 및 미래의 예상 법인세율이 30%인 경우 2022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상기 외에 세무조정 사항은 없으며 향후 과세 소득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합니다. 예전에 이 문제 제가 2회차였나요? 3회차였나요? 2회차인 것 같아요. 못 풀었죠. 제대로. 그래서 마침 카페에서 저 질문이 올라왔어요. 마침. 저도 그래가지고 정말로 궁금해서 답변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답변해줬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맞다 이거였다 해가지고 딱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2회차에도 출제된 문제고요. 자, 봅시다. 일단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50만원, 일시적 차이가 20만원이면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70만원에 30%만큼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1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0만원에 30%만큼 했을 때 얼마냐면은 6만원의 세율이 나와요. 거기서 6만원만큼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더 있으면은 법인세 비용을 내가 내야 될 금액이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5만원이 내야 될 법인세 비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번에다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